그러면은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NLP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이제 빔서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빔서치는 왜 하게 되냐면은 저번에 이제 시퀀스 투, 살짝 한 3주 전 내용이긴 하지만은 시퀀스 투 시퀀스로 검증 추론 분석을 했고 여기 원문이 있죠? 원문이 이제 독일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답지로 한국어 번역문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지도학습을 시켜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결과물, 그러니까 생성된 단어들이 잘 번역이 되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건데 LSTM이랑 GRU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들어가는 RNN 셀이 LSTM이냐 GRU냐 딱 요것의 차이인 거고 LSTM이 통상적으로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셀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RNN 셀을 LSTM을 썼을 때 더 나은 번역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GRU는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살짝 최적화된 RNN 셀이다. 일단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결과물을 확인을 해봤어요. LSTM 번역이랑 GRU 번역.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랑 노란색 글씨로 이 번역문과 아니, 원문을 각각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번역을 했나? 요 결과물을 첨부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퍼센트만 치게 되면은 검증이 뭐 6에서 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애초에 생성 모델은 결과값이 그렇게 에큐리시가 썩 잘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번역문이 하나의 토큰이라고 봤었을 때 요 그러나 그는 여기 그녀에게 친척들로부터 여기 살짝 다르죠. 여기 위치만 달라도 이거를 이제 위치가 다르니까 컴퓨터는 이거를 이제 false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에큐리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따졌을 때 이 에큐리시 자체가 높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생성 모델 그 단어의 배치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에 티처 폴싱을 적용을 했죠. 티처 폴싱은 뭐냐면은 어떤 레이쇼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레이쇼가 만약에 0.5다. 그러면 데이터셋의 절반은 이 라벨 데이터를 디코더한테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50%는 디코더의 정보에 이 라벨 데이터를 감추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따지고 보면 이제 저번에 현태님이 발표하셨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디코더 부분에 마스크드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된 부분이 이렇게 원래 진행이 된다. 그것이 이제 티처 폴싱 레이쇼를 적용을 하는 거랑 동일한 원리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뭐 이런 딥러닝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 흔히 훈련, 검증, 평가로 나누잖아요. 이 평가가 인퍼런스에 해당되는 거고 검증이 이제 밸리데이션인데 만약에 이제 티처 폴싱에서 훈련 같은 경우는 뭐 0.5의 고정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어디였지? 요런 식으로 이제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그 후기 에포크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가변적으로 티처 폴싱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검증에서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에서는 티처 폴싱을 0.0, 그리고 모든 디코더는 그 정답 라벨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자가 회귀 모델,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만 진행한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SOS 들어가서 아웃풋 나온 거를 바로 뒤에 있는 디코더 셀에 넘겨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회귀 모델로 학습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요것 때문에 이제 여기 검증 모델에 대한 코드는 이 티처 레이쇼가 0이고 추론 같은 경우는 아예 티처 레이쇼가 없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토큰을 모델이 어쨌든 토큰을 이제
생성하는 단어, 그 토큰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 같은 경우는 항상 토큰을 한 개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후보군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률값까지 같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그맥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만 추출을 해라.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리드 서치 방법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코드상에서 보면은 검증에도 그리드 서치 적용되어 있고 이제 추론 쪽에도 그리드 서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론에서는 꼭 그리드 서치로 적용된 토큰을 계속 생성 모델의 문장을 만드는데 붙여 나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용되는 방식이 뭐냐? 빔 서치입니다. 빔 서치는 뭐냐면은 모델이 이제 토큰을 순차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겠죠? A부터 뭐 B, C, D까지 예측을 하는데 A가 제일 확률이 높은 거지만은 그 밑에 후보로 A 다시가 있을 거고 A 다시 또 다른 게 있겠죠? B도 뭐 B 다시가 있을 거고 B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쌍, 요것과 요거의 쌍 이렇게 쌍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쌍을 여러 개 만들어 보니까 지금 A, B 쌍보다 A 다시 B 다시로 만들었던 쌍이 더 좋더라.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빔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서치에 대한 그림으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평행 세계가 있는 거죠. 평행 세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평행 세계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취하는 게 빔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로 짜야 되는데 이 빔서치 자체를 코드로 짜는 게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빔서치를 그 후보군을 3개로 나눴을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모델이 예측을 하면은 첫 번째 토큰을 이제 지금 이거 6개짜리인가? 아니 이거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추론하는 건 6개고 그 중에 3개를 골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모델이 일단 SOS 토큰을 넣고 6개의 그 후보 토큰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W1이 일단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검정색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상위 3개의 토큰을 일단 추출을 해요. 나머지 3개는 버리고 얘를 각각의 모델로 다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델이 병렬로 3개가 도는 거예요. 병렬로 3개가 돌면은 얘에 해당되는 이제 그 두 번째 토큰을 이제 생성을 하겠죠. 6개씩.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토큰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3개를 지울 거고 첫 번째 토큰이랑 이 두 번째 토큰의 쌍, 이런 3개의 쌍을 만들어요. 이 쌍이 여기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만드니까 총 9개의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3개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W1에서 한 번 더 분기를 하니까 가지수가 3개에서 3배, 그러니까 K의 제곱배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상위 K 개수만 다시 또 추려내는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요게 이제 빔 서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설명이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시퀀스 랭스가 만약에 100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 상위 3개를 추천한다면 3의 100승만큼의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3의 백승, 그러니까, 모, 시퀀스 모든 렌스가 100이라고 치면은 그리드 서치를 모델을 100번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빔 네. 서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K배만큼 늘어나요. 300번을 돌려야 돼요. 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빔서치가 그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지수가 3, 9, 3, 9, 3, 9 이런 식으로 계속 3배씩 늘어났다가 중간중간 가지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K의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하나의 그 토큰을 만들어내는데 모델이 돌아가는 횟수는 이제 배수로 늘어나는, 그 K 배수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 과정을 이제 코드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코드로 구성을 하면서, 그, 파이토치 텐서 함수 정리랑 같이 설명을 진행할게요. 이거는 왜 같이 진행을 했냐면은, 어, 여기 자연어 생성 그 빔서치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빔서치 알고리즘 구성을 할 때 다 포문으로 돌려놔요. 이 포문으로 돌려놓은 게 무슨 뜻이냐면은, 빔서치는 통상적으로 이 추론 과정에만 적용합니다. 추론 과정에만 왜 적용을 하냐면 얘를 그 훈련이나 검증 단계까지 적용을 해버리면은 훈련이나 검증 단계에서 배치 사이즈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 배치 사이즈가 곱하기 K 배수만큼 모델을 돌리는 게 돼버리니까 이 모델이 또 병렬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모델이 VRAM을 K배 더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드 서치로 이제 학습이나 검증을 했었을 때, 이 모델이 VRAM이 대충 뭐 8기가 정도 먹는다 치면은, 빔 서치를 도입을 하는 순간적으로 K를 3으로 지정을 했었을 때, 여기가 이제 24기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게 되니까 학습이나 검증 단계에서 빔서치를 도입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이제 추론 과정에서, 왜 추론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장만 넣잖아요. 이건 이제 배치 사이즈가 따지고 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요걸로는 이제 그 뭐 빔서치 K 뭐 3이나 5나 7 뭐 이렇게 숫자를 늘려나가도 예, 크게 VRAM을 먹는 경우가 줄어드니까 인퍼런스 단계에서만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다들 이제 코드를 짤 때 이 포문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따지고 보면 CPU에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배치 사이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텐서의 GPU 연산이 가능하게 변경을 해보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포몬 이제 이 토큰을 만들어내는 여기만 딱 하나 사용하고 요 밑에 레이어는 전부 다 그 행렬 매트릭스 그 텐서의 메서드를 사용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제가 이 발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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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이토치의 텐서 메서드를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 텐서 함수 정리, 특히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그 기법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이제 사용을 하자면은 이제 텐서랑 그 넘파이 어레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텐서는 이제 GPU 연산이 가능하다. 네, 넘파이는 불가능하다. 단 뭐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만 잠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텐서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텐서 자료형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메서드들 먼저 설명하자면은 토치랜드. 토치랜드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 모델 설계할 때 사실 이게 딥러닝 모델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행렬이잖아요. 행렬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매트릭스로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제 딥러닝 AI 모델이 돌겠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것도 매트릭스인 거예요. 이 사이에서 수만 가지 선형대수 행렬 연산이 진행되는 건데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안 보이는 거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선형대수의 그 한 분파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딥러닝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코드상으로 구현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력되는 차원이랑 내가 예상이 되는 출력되는 차원의 이 쉐입이 맞아야 되는지를 항상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토치랜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임의의 딥러닝 모델 하나 불러오고 그 토치랜드로 이제 2, 1, 3, 224, 224의 4차원 데이터로 임의의 텐서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플로트형 데이터, 플로트, 아, 32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난수가 채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입력 텐서를 넣어가지고, 모델에 넣었을 때 아웃풋되는 이 출력물이 내가 예상하는 텐서 쉐입이 나오는 건지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자주 사용되는 요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CNN 쪽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토치랜드 메서드고, 두 번째는 토치랜드 인트. 요거는 자연어 데이터셋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연어 모델을 내가 설계를 했겠죠? 이 설계를 한 게 잘 동작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할 때 토치랜드 인트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면은, 그냥 간단한 RNN C플랫 자연어 모델 하나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복캡 사이즈, 인베딩 디멘전 이런 각각 이제 주요 파라미터 있으니까 그것들 이제 정의를 해서 모델을 초기화를 하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임의로 하나 넣고 시퀀셜 데이터 길이,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자연어 데이터는 정수형 난수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니까 정수형 난수 데이터의 총 데이터 길이, 그걸 이제 지정을 하고 보이는 것처럼 예시 입력을 만들어주는데 그 예시 입력이 로우 값은 0에서 하이 값은 복캡 사이즈, 이 단어장의 크기, 이 사이 안에 있는 정수형 난수 데이터가 채워진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부터 시퀀셜 랭스 이렇게 하나의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이게 인풋 텐서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RNN 모델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예상되는 그 출력 결과물이 나오는지 검증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 텐서 연산이 지금 쿠다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CPU에서 연산이 되는지 요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 나중에 그 모델 트레인이나 모델 이벨루에이티드 아니면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할 때 입력되는 텐서가 내가 다 GPU에서 연산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짜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함수를 인퍼런스 단계에서 사용을 할 때 코드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학습이랑 검증까지는 GPU에서 연산을 다 한다고 가정을 하고 다 거기서 이제 하위 함수들이 다 동작하게 설계를 했죠. 근데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쨌든 API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니까 이 API는 GPU에서 동작을 할지 CPU에서 동작할지가 난해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API가 동작을 하는 환경이 CPU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걔가 CPU에서 동작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의 추론 결과를 낼 때 이 추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많은 유닛 펑션들 중에서 어떤 게 GPU에서만 동작하게끔 설계를 해놨으면은 거기서 코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디바이스 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죠. 투 디바이스로 이제 GPU 그 앞에 이렇게 쿠다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했으면은 투 디바이스로
여기 안에 이제 뭐 쿠다나 아니면 CPU가 들어가거든요. 이 해당 텐서 데이터를 이제 특정 연산기로 이제 위치 이동을 시켜라. 요런 게 있고, 뭐, 그 다음에 그냥 디바이스라는 그 메서드만 붙이면은 해당 텐서가 GPU에서 연산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CPU에서 연산 중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니 이런 이제 팁 같은 거를 꼭 알아두고 코드 작성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네.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이 빔서치에 대한 코드를 전부 다 텐서의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포스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텐서풀이 있는데 텐서풀은 뭐냐면은 특정 단어, 특정 값으로 채워진 텐서 매트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full value에 5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이 5라는 값을 넣고 BS가 4니까 사이즈 4x4로 이렇게 값을 채운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왜 사용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빔 서치 알고리즘 쓰다 보면은 이 아웃풋에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패드 토큰 이게 아마 0에 해당되는 값이 0으로 해당되는 값일 텐데 이 값으로 이 매트리스를 그 특정 밸류로 채워달라. 요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스라는 게 있어요. 제로스는 이제 0으로 채워주는 건데, 이거는 왜 쓰게 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다가 토치 불을 붙여버리면은 얘를 이제 플래그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정확히는 플래그 변수인데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 형태를 띠게끔 사용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왜 사용을 하느냐? 배치 사이즈로 그 코드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치 사이즈는 이제 수많은 샘플이 있을 건데 어떤 샘플은 EOS가 시퀀셜 랭스가 10에 해당될 때 EOS 토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20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제각각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EOS 토큰이 발생한 배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더 이상 생성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판별하기 위한 변수로 플래그 변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그때 토치.제로스에다가 데이터 타입에 토치 불까지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플래그가 다 깃발이 내려가 있는 매트릭스 변수를 만들어낼 때고 반대로 이제 깃발이 다 올라가 있는 트루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제 토치 원스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치 스퀴즈랑 토치 언스퀴즈 요거는 이제 차원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이거는 왜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뭐 토치 랜드로 이제 3, 1, 4, 1 이렇게 차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스퀴즈하고 디멘전 1 요 1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을 지워버리면은 3, 4, 1 이렇게 이 1에 해당되는 게 사라졌고 다시 또 뭐 마이너스 1 하면은 3, 4, 1인데 여기 리스트 그 슬라이싱 인덱싱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면 뒤에서 순서를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 4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언스퀴즈에서 디멘전 0 하면 1, 3, 4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차원의 순서를 뭐 빈차원이죠. 빈차원을 하나 줄이거나 빈차원 하나 늘리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스퀴즈, 언스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 설명을 하느냐? 3 곱하기 2의 텐서 자료형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텐서 자료형을 늘리는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때 이 스퀴즈나 언스퀴즈 같은 걸로 빈칸 행렬인 1에 해당되는 텐서를 그 붙여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스코어에다가 이 스코어 맞나? 이렇게 그 컨텍스트 벡터에다가 이 뭐 리피트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 그 매트리스를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사이즈를 반복해서 늘린다고 해야 되죠. 그럴 때 만약에 이 목표로 하는 차원이 4차원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3차원일 거거든요.
3차원에서 4차원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를 이제 반복해서 맞추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앞에 꼭 언스키즈를 붙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이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빈칸 차원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 빈칸 차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늘린 작업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리피트나 익스펜드 메서드로 이 차원의 사이즈를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늘린다는 거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붙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목표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텐서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리피트나 익스펜드로 늘어나는 건데 요 Z축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다 같은 값으로 반복해서 채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리피트랑 익스펜드랑 그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둘 다 늘어나는 결과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메서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의 그 형태가 살짝 다른 것 뿐이지 결과물은 똑같이 늘어나요. 그럼 리피트랑 익스펜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익스펜드 같은 경우는 이 000에 해당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얘랑 같은 메모리로 묶여있는 이 1 곱하기 0, 2 곱하기 1, 00, 2, 00, 3, 00에 해당되는 주소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메모리는 공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리피트는 아예 데이터가 복제가 되면서 그 복제된 데이터가 따로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받아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이 돼요. 그러면 왜 익스펜드랑 리피트를 사용을 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딥러닝 모델을 그 설계를 할 때 차원을 맞춰주기 위한 그 텐서 데이터를 이제 설계할 필요성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실전 예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익스펜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늘려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다 보니까 메모리 최적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반복이 필요하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익스펜드를 쓰고 얘가 복제가 되지만 얘는 이제 쓰기 데이터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리피트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부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 부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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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토치.뷰랑 토치.리쉐이프. 토치.뷰랑 토치.리쉐이프는, 차원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시로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텐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 다 곱하면 24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24의 약수 조합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구조 변환이 가능한 거가 토치.뷰랑 토치.리쉐이프 메서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변환이 가능한 게 만약에 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이 3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리쉐이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딱 24 하나만 되고요. 만약에 2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1, 24, 2, 12, 3, 8, 4, 6, 6, 4, 뭐 8, 3, 2, 4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그 약수할 때 흔히 나오는 그 조합들 있잖아요. 그 조합으로만 구조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D, 4D, 5D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4D랑 5D부터는 이 빈칸 차원 1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 빈칸 차원이 배치가 이제 살짝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뷰랑 리쉐이브의 차이점이 뭐냐? 뷰 같은 경우는 구조가 변환이 돼도 이 메모리의 주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반대로 리쉐이프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의 그 배치가 그 순서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애초에 깨져 있는 데이터들은 리쉐이프를 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메모리 번지가 시퀀셜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만 토치점 뷰로 구조 변환이 가능한 거고
애초에 메모리 번지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리쉐입으로만 구조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GPU 연산을 할 때는 그 메모리 참조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 메모리 참조하는 그 메모리 순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태처럼 정렬된 형태여야만 빨리 참조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메모리 안쪽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컴퓨터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메모리가 이제 시퀀셜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GPU 연산할 때 빠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뷰라는 메서드를 그냥 내가 코드를 짤 때 일단 뷰로 먼저 그 구조 변환을 해요. 근데 이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이 구조 변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 뷰라는 메서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구조 변환이 안 된다라는 런타임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이 리쉐이프 메서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컨티규어스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컨티규어스라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셋의 그 메모리를 그 시퀀셜하게 재조정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하고 다시 뷰로 이렇게 구조 변환을 하는 그런 이제 코드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구조를 변경을 할 때 요 메서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치 트랜스포즈랑 토치 포뮤트는 이 아까 텐서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했잖아요. 이게 디멘전의 엑시스가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뭐 4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한다고 하면은 0, 2, 1 이렇게 순서를 변환을 하는 거일 거고 아니면은 2, 4, 3이면은 그 엑시스가 2, 그 다음에 0, 1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구조 변환을 할 때 이 토치 트랜스포즈랑 토치 퍼미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순서만 바꿔주는 그 두 개의 두 개의 엑시스가 들어가면은 두 엑시스의 딱 그 순서만 바꿔주는 메서드이고요. 퍼뮤트는 트랜스포즈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데 지금 이렇게 그 GIF를 올리긴 했지만 그 엑시스를 그냥 야바이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 엑시스가 0, 1, 2, 3, 4까지 있으면 요거를 이제 퍼뮤트로 이렇게 그 엑시스를 지정을 하면은 여기 4가 먼저 나왔으니까 0, 1, 2, 3, 4에서 여기 있는 게 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0 했으니까 요게 두 번째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축의 순서를 바꿔주는 메서드가 퍼뮤트. 그 다채롭게 변화시켜주는 게 퍼뮤트. 딱 두 개의 축만 순서를 바꿔주는 게 트랜스포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트랜스포즈는 전체 행렬 만들 때 주로 쓰고요. 전체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행렬 이제 그 전체 데이터셋의 특정 축만 전체할 때 주로 쓰고 퍼뮤트는 애초에 그 구조 자체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될 때 이 퍼미트 메서드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uch.topk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1차원 데이터셋 먼저 설명을 할게요. 디멘전이 1인 경우 이제 난수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상위 KK 값을 추출을 할 때 TOPK를 쓴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높은 KK 값을 추출하는데 그 KK의 밸류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KK의 인덱스까지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인덱스가 0, 1, 2, 3, 4, 5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값이 8이 5번 인덱스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8, 5,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니까 7, 2,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는 여기 밸류 6에다가 이제 인덱스 4까지 요렇게 추출하는 게 TOPK입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지금 원 디멘전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2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에서도 추출이 되게끔 해주는 게 TOPK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엑시스, 디멘전에 대한 인자값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디멘전의 인자를 0에 해당되는 걸 넣어주면은 지금 2차원 데이터니까 요 보라색 축 기준으로 상위 K개의 데이터셋을 추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디멘전 1인 경우에는 요 행열이니까 열 데이터 기준으로 상위 K개의 데이터셋의 인덱스를 추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디멘전 0일 때는 요 행에 대한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요 안에 있는 이 인덱스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 주소값들을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멘전 1일 때는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빨간색 데이터로 이렇게 이 해당 데이터셋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OPK가 아까 그 빔서치의 가지를 쳐내가는 과정이 있죠. 그 가지를 쳐내가는 과정에 사용되는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치점 게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그 인풋에 해당되는 이 밸류 값에 해당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 밸류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에서 특정 축을 기준으로 거기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건데 이건 이제 원 디멘전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0에서 9 사이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원 디멘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제 363, 8516 이렇게 임의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인덱스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제가 만들어냈어요. 0번째, 4번째, 6번째 데이터를 추출을 해라. 이거를 이제 토치점 게다에다가 요 타겟 데이터 인풋에 넣어놓고 지금 디멘전이 0이라는 건 이제 1차원 데이터니까 디멘전이 0인 거예요. 디멘전 0 넣고 그 다음에 인덱스 데이터 이거 넣으면은 요 매트릭스에서 이 인덱스에 지정한 값들을 추출을 해옵니다. 어떻게 여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이게 지금 1차원 데이터로 했는데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사이즈는 상관없이 중복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인덱스 1로 엄청 많이 채워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 토치점 게더가. 얘가 다차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토치점 게더라는 메서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6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이 토치점 어레인지라는 걸 써가지고 0에서 그 17까지 이제 시퀀셜하게 이렇게 어떤 임의의 데이터, 타겟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밸류가 채워져 있는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난수 형태로 내가 10 곱하기 6에 해당되는, 지금 디멘전이 여기, 디멘전 0에, 아까, 여기, 보라색에 해당되는 이 0번째 해당되는 걸로 가져올 생각이니까, 여기,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여기를 이제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n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중복 추출이 가능하니까 뭐 10을 넣든 50을 넣든 뭐 3을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추출을 하고자 하는 인덱스 데이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크리트 매트리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매트리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인덱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 사이에 해당되는 이 값들은 이 지금 3이잖아요. 여기가 0에서 0, 그럼 0, 1, 2잖아요. 그럼 이 0에서 2에 0, 1, 2 사이에 해당되는 그 값들만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덱스 레인지가 여기가 만약에 3이나 4, 5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0, 1, 2 이렇게만 됐으니까 뭐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아웃 오브 레인지잖아요. 아웃 오브 레인지 안에 있는 인덱스 값들만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0에서 3으로 이렇게 그 범위 값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치점 게더라는 메서드를 돌리면은
이 인덱스 데이터의 규칙에 맞춰가지고 요 밸류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 토치점 게더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메서드긴 한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제 나중에 그 텐서 데이터로 그 로스 펑션이나 아니면은 뭐 그 유닛 펑션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게요. 실전으로 어떻게 빔 서치에서 이 각각의 설명한 메서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중 포문으로 구성된 빔 서치가 어떻게 단일 포문 하나에서 이 넘파이 메서드처럼 이렇게 잘 GPU로 동작을 할게끔 동작을 하는지 요것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니셜라이즈 부분 같은 경우는 스페셜 토큰에서 패드랑 언노운 토큰, SOS, EOS 토큰을 먼저 받아요. 이것에 대한 인덱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토큰으로 이렇게 배치 빔서치 위드. 이게 빔서치 위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후보군의 개수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상으로는 제가 쭉 3으로 했으니까 이 빔서치, 빔 위드스, 그러니까 후보군을 3개씩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 봤다가 9개까지 봤다가 다시 6개 가지치기 해서 없애버리고 3개만 남기고 요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 사이즈는 사실 이 인퍼런스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배치 사이즈 1로 보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 이 포문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임의로 뭐 한 16이었나 8이었나 이렇게 값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빔 위드스,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곱하기 1, 빈칸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3차원 데이터를 EOS 토큰, SOS 토큰, 이렇게 0, 1, 2니까 2로 값을 다 채웠다.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풋 토큰에 대한 그 확률 값을 저장하는 변수로 프리드 프롭스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맥스를 넣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어쨌든 SOS로 다 차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 다 따지고 보면은 그 0.3 뭐 이렇게 다 그 유닛 그 데이터로 차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프리드 프롭스가 빔 서치가 돌아가면서 가장 상위에 있는 데이터의 확률로 그 이제 그 각각의 토큰에 대한 확률로 채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마스크 패드 플래그 그러니까 마스크 토큰인 아니 플래그 토큰인데 지금은 이제 페일즈로 다 차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빔 서치라고 해도 EOS 토큰을 생성할 거 아니에요. EOS 토큰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이 페일즈로 차 있는 플래그가 true로 올라가게 되면서 해당 배치 사이즈에 대한 그 생성은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그 어떤 인디케이터 변수로 활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편하게 전부 다 그 패드 토큰의 그 인덱스를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맥스랭, 밴드 위드스라는 그 아까 이제 빔 위드스죠. 빔 위드스의 값으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진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잖아요. 히든 스테이트의 기본 그 쉐입이 넘버 레이어, 배치 사이즈, 히든 디멘전의 3차원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빔 서치를 해야 되니까 맨 앞에다 빔 위드스라는 값을 붙여가지고 4차원 데이터로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언스퀴즈 하고 리피트 한 다음에 빔 위드스 값 넣고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더 뭐 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1, 1, 1 이렇게 채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빔 서치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단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계속, 왜 늘린 건지,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빔 위드스게 어떤 뜻이냐면은, 후보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후보군이 모델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 그 다음에 C 후보를 저장을 했다가 얘를 각각의 동일한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려서 A1, A2, A3, B1, B2, B3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노트 지금 가려져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그러면 노트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빔 서치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토큰이 여러 개의 후보가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하나의 토큰만 살려가지고 얘를 자가 회귀 모델에 넣어서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후보군이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 나가는 식이잖아요. 근데 빔 서치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폐기되어 버리는 나머지 후보군도 모델에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가지를 만든 다음에 이 전체 가지에서 가장 좋은 후보군 3개, 빔 위드스에 해당되는 값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인퍼런스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빔 위드스라는 차원을 하나 더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얘를 배치 사이즈 앞에다가 더 붙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이 다른 사람들은 3중 포문으로 돌리는 거를 저는 텐서의 GPU 병렬 처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빔 위드스라는 차원을 맨 앞에다 붙여가지고 요걸로 이제 모델에다 넣는 방식을 하겠다. 요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여기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빔 서치를 최대한 GPU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빔 위드스라는 어떤 인자값이 필요하고 그 인자값이 배치 사이즈 앞에 왔었을 때 그나마 내가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었을 때 좀 알아먹겠구나. 이렇게 해서 빔 위드스가 맨 앞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들어가는 거겠죠. 반복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첫 번째 토큰이 들어가서 제너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이 들어가서 제너레이션이 되고 세 번째 토큰이 들어가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그것이 빔 위드스의 그 후보로 들어가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모델이 병렬로 빔 위드스 개수만큼 도는 거예요. 지금 빔 위드스가 3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모델이 세 개가 병렬로 돌면서 후보군을 만들어내고 그 후보군 중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이 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건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첫 번째 것은, 어, LSTM이, 아이고. LSTM이 GRU랑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랑 그 RNN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얘도 이제 똑같이 히든 스테이트랑 RNN 아웃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가 LSTM이 짜증나는 게 여기 있는 게 튜플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튜플 데이터를 까보면은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가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GRU는 히든 스테이트 딱 하나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튜플로 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여기 첫 번째에서는 그거를 딱 튜플 데이터를 분리를 해요. 사실 여기 H랑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는 두 개의 그 매트릭스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은, 어디였지?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 아니, 아니. 어,
LSTM은 요렇게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두 개가 튜플로 묶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 튜플로 묶여있는 데이터를 풀어 헤친 다음에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에 대한 이 리쉐이프 과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리쉐이프 하는 과정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그 각각 이제 이걸 풀어 헤쳤죠? 풀어 헤친 거를 바탕으로 이제 디코더에다가 넣어주기 위한 리쉐이프 과정이랑 이제 어쨌든 구조 변환을 해주고 그 구조 변환에 맞게 이 현재의 그 확률 정보,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풋 토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아웃풋 토큰에 대한 그 결과값들, 그 아웃풋 토큰에 대한 그 확률 정보를 다 저장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확률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소프트맥스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 아웃풋 토큰에 대한 이건 이제 밸류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밸류가 어떤 게 아그맥스인지 어떤 게 확률이 가장 높은 건지 확률이 낮은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어떤 후보군 토큰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검토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사실 그 디코더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그 아웃풋 토큰을 만든 거예요. 이 셀 스테이트랑 히든 스테이트 그 리쉐이프 된 거를 받아가지고 그 모델의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앞에 빔 위드스라는 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델이 어쨌든 자연어 모델이잖아요. 자연어 모델이다 보니까 얘가 입력받을 수 있는 차원이 2차원이면 그 2차원에 맞춰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차원 구조 변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이 자연어 모델에 입력되는 이 인풋 매트리스의 차원을 맞추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됐었을까요? 네. 네네. 그 다음에 모델에 입력을 시켰겠죠? 그럼 모델에 이제 입력시켜서 출력되는 토큰이 나왔을 텐데, 그 토큰의 확률 정보를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거를 이제, 아까 TOPK로 가장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된 것의 확률 밸류 값이랑, 그 다음에 그 확률이 나온 인덱스 정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전 토큰의 확률 정보랑 현재 토큰의 확률 정보를 곱해요. 곱하고 이제 다시 이제 빔 위드스의 차원에 맞게 변형을 시키겠죠. 걔를 가지고 다시 이 스코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라는 거는 9개의 토큰이 있을 거 아니에요. 9개의 토큰이 이전 토큰의 확률이랑 현재 토큰의 확률을 곱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9개의 토큰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TOPK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결과물을 추출을 한 다음에 얘가 어느 모델에서 그 연산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 A, B, C 이렇게 세 개가 살아남았다고 하면은 뒤에는 이제 1, 2, 3, 1, 2, 3, 아이고 1, 2, 3, 1, 2, 3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A1, A2, A3, B1, B2, B3, C1, C2, C3이라고 했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가장 TOPK 높은 스코어 값이 높은 거, 요거랑 요거가 살아남았어요. 그럼 얘네들을 살아남게 해준 그 모델을 돌렸었던 어떤 번째의 모델에서 돌렸는지 그 유래를 추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겟더라는 걸 써가지고 얘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이 앞전 모델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TOPK를 돌렸을 때 A1, A3만 살아남았으면은 여기에 A1의 모델 A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 A 토큰,
A 토큰에 대한 인덱스를 찾는 과정이 요 게더스 메서드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프리브 토큰을 찾기 위한 여정을 트래킹하는 거죠. 트래킹하는 메서드가 여기에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앞에 있는 토큰이 뭔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 토큰을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재 토큰을 이제 넥스트 빔 서치로 계속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아웃풋은 이제 빔 위드스랑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소프트맥스를 요 하나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돌리면은 뭐 이 가장 검정색으로 채워진 이 워드가 가장 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토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거고 여기에는 이 토큰이 얼마나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률 정보를 기록한 그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커런트 토큰에 대한 그 밸류 인덱스 이렇게 밸류 인덱스? 아니 얘가 밸류고 얘는 이제 그 밸류에 해당되는 그 레퍼런스 그 메모리 레퍼런스 할 때 그 주소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커런트 프롭스를 이제 TOPK를 돌려서 높은 순으로 정렬을 했죠.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정렬된 거에 인덱스를 일단 만들어내요. 이 인덱스, 그 인덱스, 이 밸류에 대한 인덱스예요. 얘를 이전 토큰의 밸류랑, 여기 있는 밸류가 이전 토큰의 밸류랑 곱한 다음에 요 전체의 스코어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의 스코어에서 다시 TOPK를 돌려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면은 여기에다 그 인덱스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덱스를 알아내서 트래킹을 하고 트래킹을 해서 그 커런트 토큰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찾아내서 이 커런트 토큰 저장을 할 커런트 토큰을 만들어내고 저장을 할 프리브 토큰을 만들어내고 커런트 토큰은 넥스트 그 제네레이션에 사용이 돼서 이 프리브 토큰을 계속 빔 위드스 개수만큼 쌓아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빔 위드스가 어쨌든 모델을 병렬로 돌리는 거거든요. 병렬로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EOS 토큰이 나올 거 아니에요. EOS 토큰이 나오면은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설계했던 마스크 플래그 변수죠. 얘 당연히 매트리스로 되어 있을 거고 얘의 깃발이 이제 트루로 올라가면서 해당 배치 사이즈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제네레이션 그 루프를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루프를 탈출하는 거죠. 브레이크 구문으로. 요런 식으로 이 빔 서치의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3중 폼으로 돌리는 거를 아주 골아프게 단일 포문으로 텐서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빔 서치를 구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겟더, 퍼뮤트, 뷰, TOPK, 리핏, 익스펜드들의 메서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빔 서치를 이제 적용한 실습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쭉 설명을 했던 그 티처 폴싱을 적용했던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퍼런스 쪽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인퍼런스 쪽에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인코드, 디코드는 그냥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이제 객체화 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학습시켰던 그 티처 폴싱 데이터를 학습시킨 그 학습된 파라미터 그걸 이제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 저장된 정보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모델을 프리트레이닝된 모델로 변경을 한 다음에 추출한 샘플 계속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치 사이즈를 만드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5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 사이즈로 묶어가지고 얘를 한 번에 이제 인퍼런스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거 이제 모델 추론 함수 설계를 하고 그 함수를 넣어가지고 아까 이제 저 빔 서치 알고리즘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결과값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건 이제 빔서치 1이구나. 이 빔서치 1, 빔서치 1로 하면은 이제 이게 그리드 서치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빔서치 1은 그리드 서치, 빔서치 1이 아닌 값이 이제 빔서치를 제대로 동작을 한다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인퍼런스가 그리드 서치의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빔 서치가 1인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로 동작을 하고 빔 서치 빔 위드스의 그 인자값이 1보다 더 큰 값이 들어가면은 설계를 했던 그 빔 서치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드 서치로 동작을 했었을 때 그 RNN 셀이 LSTM이냐 GRU인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번역문 이렇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했겠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빔 위드스를 3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빔 서치의 후보군을 3개씩 보겠다 했었을 때 보이는 결과값. 근데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빔 서치가 1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빔 서치 알고리즘을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리드 서치의 결과값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뭔가 마탱이가 간 상태로 지금 계속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알고리즘 잘 짠 것 같은데 번역 품질이 그리드 서치보다 더 나쁘게 나오는지가 조금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의 목적은 나는 이 3종 포문으로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머리를 쥐어 짜매가면서 이제 GPU 연산이 가능하게 단일 포문 하나만 써가지고, 포문 하나만 쓰는 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토큰 한 개 한 개씩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 과정으로 이렇게 빔 서치를 GPU 연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이 빔 서치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면 그리드 서치보다 성능이 더 좋아야 하지만은,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니, 결과물이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블랙 스코어는 요거는 다음에 발표할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번역 품질을 보는 게 사실 이제 사람이 휴먼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그 정량 지표화 시킨 게 블랙 스코어라 보시면 돼요. 그래 블랙 스코어가 이렇게 공식도 있긴 한데 이거가 지금 제가 그동안 포스트 하는 성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그냥 수식만 넣어놓고, 코드 찍 붙여놓고 한 거 보면 요거 지금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가 지금 제 발표인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되긴 한데, 또, 봐야겠네, 많이. 그러니까, 이 포스트의 목적은 이거예요. 남들이 시퀀셜하게 작성을 한 어떤 알고리즘을 GPU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끔 코드를 개선을 해나간 거고, 그러면은 그 개선을 하는 알고리즘이 GPU 병렬 연산이 진짜로 가능한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빔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GPU 병렬 연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토치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GPU 연산을 지원하는 메서드로 변형을 시켜서 동일한 결과값을 만들어내게끔 실습을 했다. 이게 이번 포스트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코드를 이렇게 짜주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긴 했는데, 이 빔서치 알고리즘을 저같이 무식하게 GPU 연산이 가능하게끔 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포스트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 다양한 텐서 그 GPU 연산이 가능한 메서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친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각자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포스트의 목적입니다. 네,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